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구봉기입니다. 네, 진행의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익숙한 얼굴 모셨는데요. 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촛불 시민 김영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할래요. 혁신 민주당 원 1호 김용민 의원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누구 소개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전 촛불 시민. 네, 혁신 민주당원 1호.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데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같은 말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리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코앞에다 전선치고 싸우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의원님 오셨는데 저희 더민주,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식 채널이거든요. 우리 당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오늘 첫 회가 아니죠? 네. 네. 제가 첫 회 게스트로 갔다가 그 방송이 대박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다스베이다. 와, 다스베이더 1회 나왔어요? 다스베이다의 전신이었던 파파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알아요. 네. 파파이스의 바로 직전이 KFC인데 맞아요. 그때 닭을 튀긴다라는 의미로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맞아요. 예, 그때 첫 번째 게스트로 갔다가 그 방송이 지금까지 야. 대박을 쳤었죠. 야, 아쉽네. 우리 오프닝 다시 하자. 더민주 힐링 캠프 제 1회. 우리가 다시 하자. 맞아. 1회 첫 번째 게스트 모셨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기운 받아가지고서 우리 더민주 채널도 네. 그냥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오늘부로 김용민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더민주 힐링 캠프 나가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저희- 그나저나 네.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성들이 꽃과 빵을 달라. 네, 빵은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거고 꽃은 참정권을 달라라는 네,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와! 파이팅! 네. 야. 정말, 제가 혁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원님들 중에서 말로 이제 3월 8일 여성의 날을 축하한다 이렇게 하시 직접 꽃까지 여기 경기도 소원까지 들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감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이 생화의 향기가 의원님의 그런 이제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 녹아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의 날이라고 말로 때운 제가 뭐가 돼요? 아까 저는 말로 때웠거든요. 너무 비교되네요. 네, 일단 집에 또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깜빡할 뻔했네요. 그죠? 네, 살았다, 진짜로. 네.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네, 농담. 네, 좋습니다. 자,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저희 컨셉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지금 일단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힐링 캠프인데 안에 셔츠와 이 정장 바지는 무엇이냐 라고 바지도 보이나요, 혹시? 이거는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김현미 의원님의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섭외를 했는데 제가 미리 힐링 캠프고 이제 캠핑 복장으로 오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제가 못 드려서 이러한 이제 그 복장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는 우리 혁신 그래서 제가 혁신 민주당원 이게 말이 길어진다. 원래 변명은 말이 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민주당 원으로 다시 태어난 김용민 의원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힐링 캠프예요, 이름이. 네. 전수희 변호사님 지으셨는데 현안 문제 같은 거 골치 아픈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네. 코너라서요. 저 이제 이렇게 뒤에 눕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인간 김용민 의원의 매력에 대해 여러분 풍덩 빠져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김용민 의원, 더 혁신 민주당원이 왜 정치를 하게 됐지? 전에는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유일성 씨 사건도 담당을 하고 조국 사태 때도 많은 그 목소리를 내셔서 정의의 기편에 싸우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정치를 하게 된 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정치 왜 하냐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 왜 하냐 그러면 이제 흔히 검찰 개혁하려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걸로 일단 표면적으로 답은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 그런 상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어떤 노무현 세상이요? 대통령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비전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법조인들이 헌법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 그게 있어요.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 독특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저항이에요. 그게 그 뭐 자유권, 뭐 평등권, 뭐 참정권 등등등이 있지만 사회권 등이 있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면서 시적인 그런 낭만적이네요. 권리를 그걸 네. 집어넣었죠. 그래서 사람이 왜 살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건데 국가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의 목적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복지국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복지국가 다음은 행복한 나라, 행복국가,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이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개혁 왜 하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들인 거죠. 예. 보수 정치, 수구 정치 세력들, 그다음에 수구 언론, 수구 자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을 이 카르텔을 도와줬던 막내격이었던 게 검찰이었는데 갑자기 마청이 돼버렸어요. 오, 그렇죠. 마청이 됐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국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서 그 행복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또 그러면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다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걸림돌,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검찰이었고 검찰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온 이 역사들. 이걸 한번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검찰개혁을 지금 맨 앞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언론개혁도 물론 그렇지. 중간에 같이 했지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개혁들 하나하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와닿아요.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근데 시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민족 문제도 굉장히 관심 네. 있게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 민족 문제 관련해가지고 왜 그렇게 뛰어드느냐라고 네. 하면 저도 비슷한 답이에요. 이게 시민사회 활동하다가 정치 쪽을 바꿔야 되겠다, 정치 또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니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야비한 놈들이 왜 자꾸 야비한 짓을 하지?라고 봤더니 한 번도 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한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네. 언제 정리가 됐어야 됐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한번 진짜 정리했었어야 됐구나. 저도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처럼 검찰개혁도 예, 맞아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 걸림돌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럼요.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연결되어 있는 의제네요, 결국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을 지금 뭐 검찰개혁 언론이 정말 너무나 민주당원들이 간절히 바랬지만 네.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개혁의 꿈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 개혁을 제1호 당원으로 하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굳이 네. 좀 한두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국회의원 제가 지금 한 3년째 하는 건데 성취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일단. 어떤 면에서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니 작은 돌을 옮기면은 그거는 금방 하겠죠. 근데 바위를 옮기시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뭘 굉장히 막 하겠다고 시끄러웠지만 성취 경험이 거의 없어서 너무 지금 열이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검찰개혁 작년 4월에 뭐 일부라투 막 밀어붙여서 조금이라투 했다. 근데 뭐 지금 한동훈이 다 뒤집어놨죠. 어쨌든 그거 한번 했을 때 그때의 기억 그리고 그때 과정과 그때의 기억, 박병석 의장과 막 싸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번은 언론개혁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었거든요.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가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입법화했는데 그게 지금 본회의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통과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 언론개혁을 추진했던 그 과정들 이 두 가지가 제가 그래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고요. 굳이 성취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것도 좀 빛을 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수처를 출범시킨 게 제 성취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수처를 처음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공수처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당시 법상으로는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는 한 공수처장을 뽑을 수가 없어서 출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죠. 이거 3분의 2로 낮춰야 된다. 아무리 가중이어도 7분의 6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3분의 2 정도는 가자. 그래서 낮추는 법을 냈는데 그때 법을 발의할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너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을 다 깨자는 거냐. 그런 법을 내면 어떡하냐. 앞으로 법 이런 거 낼 때 선배들이랑 상의하고 내야 된다. 하면서 엄청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주눅 들었죠. 이거 함부로 내면 안 되나? 근데 좀 열받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왜 선배들한테 이거 허락받고 내냐?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낼 수 있는 건 아니냐?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합의가 안 돼서 재법으로 갔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막 욕했던 선배들이 나중에 또 법을 슬쩍 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출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취감을 그때 느끼면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선배들 말을 꼭 듣는 건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는구나. 역시. 사실 저는 그때 한번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왔어요. 저희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분들 보시면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초선 의원들이 막 이렇게 엄청 앞에서 싸우거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막 시끄럽게 당을 활력 있게 만들지 않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국회 개헌 처음 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예전에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때 초선들이 108번내라고 해서 108명이 다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뭐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알겠지만 자기 주장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동안 우리 해왔던 거 잘 그 선배들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첫날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하고 싶어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깬 거예요. 이거 그런 게 아니구나. 안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그때 저는 깨서 그들을 막 치고 나가고 뭐 초선이지만 최고위원까지 그래서 막 출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막 깨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여기서 너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말씀에 있죠.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진 의원님도 계시고 초선 의원님도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님들이나 원 외에 계신 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려고 하면 초선이 원 외가 말을 하려고 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당 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소신으로 역시나 혁신 제1호 민주당원으로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당을 바꿔나가시는 모습이 저는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저는 김영민 의원님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 용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기억 남는 거 말씀하실 때 검찰개혁법안도 말씀하셨어요. 그거 줄탁동시하는 거예요. 촛불 시민들이랑. 기억나시죠? 그죠? 안에서 진짜 맞아요. 구금문도 하실 때 바깥에서 시민들이 집회 계속하면서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질타통치해서 시민들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시민 힘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항상 뭐랄까 여의도 정치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거든요. 한 발이 맞아요. 뭐예요? 두 발, 세 발 앞서 나가는데 의원님은 항상 시민들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근데 그거 네. 되게 용기 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서요. 이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감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촛불 시민 김영민 의원님이라고요. 촛불 집회에 나와서 시민들이랑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가족도 같이 나오신 적도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 네. 초선 의원이 시민들 옆에 가가지고서 딱 거리에 앉아서 윤석열 타도 퇴진을 외친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뭐 열받으니까 일단 나간 거고요. 그거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시민들이 제일 말하는 답이다. 똑같아요. 똑같이 열받으니까 나간 거고, 제가 그때 처음 나갔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이 새끼들 뭐 했던 그때 맞아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네, 행위를 했죠. 그래서 나갔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김건희 특검법 이제 그때 저기 집회가 김건희 특검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두 가지를 계속 이제 외칠 때였잖아요. 네. 저희 보좌진들이 저한테 김건희 특검만 얘기하고 내려오세요. 괜히 또 네. 왜냐면 제가 이미 그때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네. 그래서 뭐 발의한 법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오세요. 알겠다고 하고 올라가서 윤석열 퇴진하라고 5년 다 못 채우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좌진들이 앞에서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아, 저 앞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막 내려오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윤석열 퇴진 얘기 안 할 거면 저기 왜 올라가냐고 다 그 얘기하는데 너무 창피하지 않냐 그 얘기도 못 하고 오면 그냥 네, 아니, 질렀습니다. 부자진분들이 잘못하셨네. 아니, 스포츠카를 고속도로에서 놔두고 50km까지만 밟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되냐고, 그게. 아,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촛불 집회가 달라졌어요. 뻥튀기가 됐어요. 네. 옥수수 넣고 튀긴 것처럼. 갑자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촛불 집회에 자주 나가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안 안 다뤘죠.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김영민 의원님이, 야, 다들 나 좀 봐줘! 자! 하면서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 그거 올라가고 나서 아주 그냥 엄청 얻어맞았죠 언론한테는. 맞아. 네,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홍보는 된다. 막 촛불 집회 홍보가 막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한 번 나가고 나서 그렇게 쓱 들어가고 다시 광장으로 안 나왔으면은 제가 촛불시민 김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라고 안 했을 건데 그 뒤로도 계속 나오셨어요. 맞아. 처음에 언론으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았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주눅들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별로 주눅들지 않아요 그런 거. 오. 네. 당 내에서는 왜 갔냐 이러진 않았어요? 당내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그랬죠. 뭐 거기 뭐 의원이 벌써 그런 데 가냐.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선배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얘기하는 선배들이 항상 비슷해. 왜 법 냈냐부터 시작해서 항상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또 재밌었는 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 이후에 그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당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 거기서 당사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뭐 했는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김영민이 옳았다. 선지자야, 무조건 선지자예요. 나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다 되는구나. 또 한 번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죠. 아, 그렇죠. 만약에 먼저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후에 네.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주눅이 들 만한데 네.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치실 예정이세요?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웃겼던 게 김건희 특검법도 처음에 낼 때 맞아. 약간 좀 당내에서 말이 많았어요. 너무 또 저기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 민생해야 되는데 우리 당 있잖아요. 민생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정부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당론 발의했어요. 한 달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당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의해 놓은 법이 이게 있죠. 그 채널 A 특검법. 오. 네, 채널 A 채널 A는 왜요?
한동훈에 대해서 언론하고 검언 검찰하고 유착. 네네네. 유시민 그게, 작가님 네, 다시.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의 휴대폰을 까지 못한 채로 검찰이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사건을 덮으면서 한동훈을 무혐의 하고 며칠 뒤에 한동훈이 장관 지명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었죠. 그때 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 사건을 이렇게 덮을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막으려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연결되는 그 사건이에요. 징계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장관님 그렇죠. 사건까지. 징계를 맞아요. 했고 법원에서 징계 맞다. 맞아요. 징계 정직 1개월이 아니라 이 정도는 파면해도 정직 6개월도 가능하다. 그랬던 이렇게 인정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본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무마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해서 특검법을 내놨죠. 이게 잘 수사가 돼서 확인이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사기 대선을 한 것이다. 온 국민을 속였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것들에 자기가 표본인 것처럼 그리고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기가 핍박받아서 정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뒤에서 정치 공작하고 어떻게든 여당에게 이상한 수사 조작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민낯이 드러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신드롬의 본체가 거짓이었다라고 그럼요. 조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근데 이러한 공감대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네. 그 본인이 그 당 대표 나가려다가 무릎을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당신이 검찰총장일 때 우리 국민의힘과 그 검찰이 같이 합심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발점이 채널A 사건을 우리가 지금에 잊혀지고 조명조차 되지 않지만 그 특검법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너무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벌써 가슴이 다시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그 선거가 내년 4월이고 그리고 다들 아무래도 여론에서는 공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바꿔 나갈 것 같아요? 공천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공천에 있어서도 개혁적으로 바뀔까요?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당 안에 계시니까 이런 공천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면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개혁 1호 당원이시니까 이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의 개혁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싫어하는 선배 의원들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방향이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결국에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외부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의 저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각하다. 당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또 이만큼 180석을 얻을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별로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반 의석이나 아니면 원내 우리가 일당이 또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랬을 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가 좀 바뀌어야 된다. 당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국민들이 국회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대표성의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제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나랑 상관없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자기들끼리만의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계시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큰 그림에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여기로 갈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각 싸우고 있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그 대표성을 상실해가는 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를 키우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성을 다시 회복하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 그거 말씀드리자면 대표성을 상실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표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기속재량이냐 자유재량이냐 좀 나눠서 부르긴 하는데 뽑아준 시민이 하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뽑아준 시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더 옳은 게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험상 훨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죠. 뽑힐 때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약속을 안 지켜. 허위 광고네, 허위 예, 광고. 이게 이제 대표성 상실과 배신인 거예요. 그렇죠. 선출자의 배신이거든요.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이 윤석열. 지금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였어요. 예. 아무튼 그런 배신과 그 대표성 상실이 지금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시민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 돼요. 뽑아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당원들이랑 소통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혹은 뭐 직능별로, 직군별로, 아니면 뭐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뭐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회가 정말 포괄적으로 잘 대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300명이나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국회가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시민사회 쪽이랑 계속 소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끊겨 있어요. 맞아요. 여의도 안에서만 의원들끼리만 친하면 정치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딱 그래요. 이거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촛불 집회 나갔을 때에 그때 느꼈던 분노와 여의도에서 느꼈던 분노가 너무 달라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지금도 별로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은 분노해서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네. 열이 받아가지고. 예, 나 밥도 못 먹고 맨날 눈물만 난다. 네. TV를 못 보겠다. 막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국회 가면요. 그런 분노가 거의 없어요. 딴 세상이에요, 진짜. 다른 세상처럼. 여의도 그 자체가 다른 세상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치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단절돼 있는 게. 단절이 되어 있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구조인 거죠. 국민의 눈치를 안 국민의 봐도 눈치, 당원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공천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래서 당원의 눈치를 볼 수 있게 국회의원들이 뽑을 때만 잠깐 맞아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뽑힌 뒤에도 당원의 눈치를 계속 볼 수 있는, 표현이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쉬운 표현이니까 계속 눈치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그렇죠. 만들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혼자 저기 가서 딴 데에서 혼자 놀진 않아요. 그렇죠.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죠. 그렇죠. 딱 뽑아놓으면 4년 동안 난 이제 됐어. 그렇죠. 이러고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정치 엘리트니까 나한테 맡겨놔.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놓고 동지들 만나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 만나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맞아. 그렇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예? 우리끼리 그럼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가다 이제 보면 이제 여론조사 보면서 이건 여론조사가 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쉬운 정치. 그렇지.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라라고 내가 신념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시민들을 설득해 볼게.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신뢰가 맞아요. 있으면은요, 한번 말해봐요. 연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요. 신뢰가 있으면은 껄끄러운 얘기 하잖아요. 사실 데이트 비용 나 혼자 내는 거 너무 불편한데. 연애할 때 그러셨구나. 제가 생활경제 연구하잖아요. 아. 근데 데이트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남성 동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렇죠. 분석해 보니까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데이트 비용을 분담할 때는 묵시적 합의의 상태로 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부담의 상태로 가면은 명시적 합의 상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여자친구와 나의 사이에. 그것처럼 정치하시는 분들도 시민과 나의 사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관계에. 네. 자신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 노력과 과정이 많이 생략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대선 때는
촛불시민연대라는 맞아요. 그런 시민사회 연대가 민주당과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시민사회가 더 빨리 나갔고 민주당이 너무 늦게 나와서 욕을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 국정농단 이 세력들은 진짜 퇴출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 하나로 촥 그 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연대가 거의 다 지금 현재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시민사회와 소통도 다 끊어져 있고. 그때가 소위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모든 진영의 최대 연대였었죠. 그랬죠. 정말로요. 네. 네. 그런 연대도 복원해야 되고 당내에서는 적어도 당원들이랑 그 관계가 복원이 돼야 돼요. 맞아요. 지금 당원과 국회의원이 서로 따로 놀고 오히려 지금 그 적극 지지자인 당원들을 공격하는 의원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막 물론 뭐 그 열받는 일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보면 저한테도 욕설 문자 오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기분 당연히 안 좋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의사표시이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회의원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공천 시스템 얘기하다가 소통 얘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결국은 공천을 바꿔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해자라는 것까지는 뭐 제가 지금 뭐 제시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 방향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위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대놓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거는요? 네. 근데 일부 의원들로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다. 정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장일단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소통의 구조를 반드시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의 구조가 단절돼 버리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 그렇죠. 정치 엘리트들이 계속 세습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딱 네. 일본이잖아요. 그렇게 일본의 됐죠. 정치인 가문이 정치 네. 엘리트가 통치라고 국민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럼 엘리트 정치를 원하는 방향이 좀 있는 걸까요, 안에서? 다는 아닌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 나올 때 항상 그 쌍둥이처럼 나오는 얘기가 팬덤 정치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예. 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저는 그냥 바깥을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니까 시민들 말을 뒤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네, 좀 위험할 수 네. 있죠. 그게. 마침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민주당원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 네. 그리고 시민분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이 우리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늘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민주당 빨아쓰기 너무 힘들다. 빨아서 쓰신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들한테 맞게. 왼쪽으로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견인이 안 된다. 근데 아까 공천 관련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시민들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서 시민들 당원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의원들 잠깐만 지금 상황을 민주당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중에 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 민주당이라는 이 브랜드 하에 프랜차이즈 정당이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프랜차이즈 대리점주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만 잘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서 각자 자기 대리점만 수익 잘 내면 되지 옆에 대리점 필요 없고요. 망하든 말든 별 상관없는 거고 본사는 뭐 어쨌든간 뭐 한 40% 가까이는 꾸준히 나와주니까 그건 됐고 나만 여기서 잘 망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가 저도 참 쉽지 않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는 이슈, 중앙 이슈보다는 자기가 재선 3선 혹은 다음번에 다시 당선되기 위한 그 이슈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은 그 각각의 프랜차이즈로 표현된 그 의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의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만 다음 선거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서 민주당이 우리 당원분들의 마음에 썩 들게 왼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많이 부재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비관적으로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당내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선배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긴 많아요, 또. 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이 어떤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이럴 땐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여야지! 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이렇게 막 모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선배 의원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내딛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서 보통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당이.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뭐가 막 논의가 되고 문제의식이 표출은 되지만 지지자들이 보실 때는 당원들이 보실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프랜차이즈 개인 사업자처럼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소통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걸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되게 단순하게만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럼 소통 잘하고, 그러면은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면 민주당 의원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해결 방안이 바보처럼 단순하게 떠올랐는데.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우리의 후보자로 뽑아서 내보낼 것인가. 그걸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결국엔 거예요. 공천하고도 연결이 연결이 되고 되죠. 민주당의 개선 방안은 공천과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우리 시민들도 이 사람들을 지지자들도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의 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후보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네. 네, 평가를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저는 성공했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뽑기 성공했다 그래요. 뽑기 그렇죠. 성공했다. 네. 근데 이제 뽑기 그럼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이 공천을 할 때 당에서 인재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키워서 맞아. 키우고 안에서 검증하고 키우고 검증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요. 뽑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지를 정치 영역에서 계속 봤다면은 예측이 조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서 영입 인재라고 하면서 딱 들어와 맞아요. 버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뽑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권한을 쥐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평가해라라는 얘기가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 말이 저는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정치 영역에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은 것으로 유명해져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잘하느냐 그건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권한을 주어주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인재를 키워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혹은 당직자로 좀 일을 시켜서 한번 검증해보고 그런 그 권한을 줘서 검증하는 과정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오늘 방송 거의 민주당 개혁론 1장이에요. 지금 개요를 다루는 것 같고 좀 말씀하실 때 세부 사항들이 막 이제 뭐가 나올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했던 얘기의 총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거나 필드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정당, 네.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좀 해라. 네. 일을 해라라고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윤석열 치하 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비판하기 쉽지만 앞으로 뭘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그 당장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지는 일이 발생하면 진짜 끔찍한 정치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뭐 과반까지 얻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원내 일당은 당연히 꼭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주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직사회가 이미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준 레인덕 가까운 수준인데 저쪽이 갑자기 총선을 이겨버리면 공직사회가 갑자기 처음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초기처럼 확 또 힘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라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총선을 승리하는 게 지금은 나라를 구하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총선을 승리를 하게 만들 거냐. 뭐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더라. 민주당이 보니까는 그 윤석열 정부 견제도 잘하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뭐 민생 이슈도 잘 다루고 뭐 이런 것들도 대안도 잘 내놓고 착각했네 우리가 민주당이 보니까 생각보다 일 잘하네 무능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자꾸 뭘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돼요. 그 의석수를 충분히 다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의석수를 다시 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가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안 그래도 당내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 뭐 내려놔라,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만한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 있고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친명 아니에요. 비명도 아니고 저는 계파를 전혀 중시하지 않고 계파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이냐 아니냐로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개혁파시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개파가 아니라 개혁파 정파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혁 의지와 개혁 방향을 저도 적극 지지하고 지금 따라가는 뭐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이 길을 가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리더십이 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그 남은 1년 동안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가고 그 안에서 뭐 내부 불만이나 뭐가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것들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으로 충분히 잘 뭐 커버하고 화합을 이뤄내서 가는 것. 근데 그 뭐 또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배신을 해서 등에 칼 꽂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하느냐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같은 심정이긴 한데요. 그런데 누군가를 솎아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두려우면서도 그냥 어려운 거예요. 피하식별이 안 돼서 피하식별이 아군을 안 돼요. 쏴 죽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현재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한 그 상황이 된 거죠.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막 색출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동안 이 사람이 의정활동하면서 했던 행동이나 발언들이나 그 과정이 있어요. 역사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역사를. 이 역사를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도전해서 이 사람들을 자극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당을 깨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당에 필요한 소리를 하고 당에 자꾸 들어와서 당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 정치 지망하시는 그 정치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전하고 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막 해서 그분이 그렇게 지금부터 해서 준비해서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설마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지금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길 중에 하나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개혁 꿈나무들에게도 조언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처음 오셨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1회 방송이라고 해서 네,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 이렇게 힐링 캠프라서 마치 야유회 나온 것 같은 네, 숲 기분이고요. 내용이 좀 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분이 너무 진행을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막 서러놓게 만드는 진짜 힐링이네요. 방에 가둬놓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저 문도 잠겼어요. PD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요즘에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 사안이 있은 다음에 정말 분노하시는 현장에 우리 당원들이 2만 명 이상 가입을 하시고 그랬죠.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개혁 혁신의 이제 제1호 당원으로서 같은 당원분들에게 좀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그 답답한 심정, 좌절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 분노를 당을 깨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좀 전환시켜 주시고, 그 길에서 저도 계속 소통할 테니까 저나 아니면 우리 개혁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해 주시고, 당이 나아갈 길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쭉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촛불 시민 김현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